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연찬회에선 정기국회 중점 처리 방안과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하고 당원 80조 절충안이 포함된 당원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원 개정안은 내일 중앙위 투표에 다시 붙여집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시행령 위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이준석 자필 탄원서 공개, 김건희 여사 팬클럽 논란 등으로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권의 상황과 당원 개정안이 최종 단계인 중앙위에서 부결되며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민주당 동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 차관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응 전략과 전당대회 시기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장차관 인사들이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 총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합과 민생, 미래를 당의 핵심 목표로 삼아 민심을 얻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세금 감면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힘있게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할 집권 초기인데 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찬회의 최대 관심은 현재 비대위 체제 속 향후 지도부 선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입니다. 당내에선 비대위의 성격과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조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기현 의원 등은 연내 당대표 선출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또 당내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집권 이후 첫 연찬회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소통에 적극 나선다면 그간 제기된 소통 부족 문제를 잠재우면서 당정 간 단합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위별로 논의한 현안들을 정리해 발표하고 당 혼란에 대한 반성과 민생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며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원 개정안을 수정해 오늘 재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만 제외하고 당원 80조 절충안을 비롯한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킨 건데요. 지도부는 전당대회 전인 주말 전까지 당원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비명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개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도부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때문에 당원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 투표 결과가 단 몇십 표 차이로 가결 조건인 과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고 당무위원회는 기존 당원 개정안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만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는 부정부패 관련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위 절충안이 담겼습니다. 비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도부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오일이 필요한 중앙위 소집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에서 부결된 이유가 일부 조항 때문인지 개정 과정 전반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상정 이유와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이제 찬반 토론이 가능한 그런 오프라인 대면 중앙위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사항도 드렸습니다. 지도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 찬반 토론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미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들은 충분히 수기되고 논의되었던 부분이라 좀 양해를 바라는 이런 지도부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사부재리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현영 대변인이 중앙위 회기가 이미 끝난 데다 동일 안건이 아닌 수정안이라고 설명했고 물리적 시간과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대면 중앙위원회 개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를 열어 당원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비명계의 반발 속에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위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 법무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딴 감사를 두고도 전 정권이 표죽이라는 야당과 사정기관의 정상화라는 여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히려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삼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기 과정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시행령 위법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위법이 아니라며 법무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다며 법무부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반 강행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이것이 마치 입법권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권익위에 이어 방송통신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백신 수급 등 감사원이 예고한 잇따른 감사를 두고도 여야 공방은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감사원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해야 할 감사를 넘어갔기 때문에 현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거듭 사정기관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요.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사와 조례안 입안 과정 등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마련한 의회 연수 과정을 듣기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서 참석한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국회가 매년 민주지방정치를 이끌 지방의회인 양성을 위해 마련한 과정입니다.
연수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경기도 최다선 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특강으로 시작됐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에게 시대 정신과 선당 후사의 자세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성과를 만들어내면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방재정과 예결산 심사기법, 조례안 입안과 심사 등 실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과목들로 편성됐습니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한 건데 특히 예산과 입법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교육에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혹시나 선심성 예상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 초선 의원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가져야 할 전문성뿐만 아니라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국회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앙정부와의 소통의 기회도 조금 주어졌으면 합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총 3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지방의회가 이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실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과 강원도 고성에서도 의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 패션 잡지의 청와대 화보 촬영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철학과 계획 없이 섣부르게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면서 기대했던 한복 홍보 효과는 없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정체성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와 공감대에 맞게 활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관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청와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조문을 마친 뒤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 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복지 시스템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사무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입법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그동안 수직적 사고로 일해왔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수평적 사고를 갖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전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를 열고 국가 전략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전략, 정책, 빅데이터는 국가적, 국민적으로 중요한 정책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계학습이 가능하게 바꿔 만든 데이터 플랫폼 체계로 국회는 이를 통해 기관별 중요 정책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 자료로 정책 의제를 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가 무엇이 지금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지가 그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후반기 국회가 이제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상임위 곳곳에서 이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 어디인가요? 일단 기재위와 과방위, 국토위, 법사위 이렇게 4곳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곳에서요. 종부세 완화 법안을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상황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 어제 결국 여당 단독의 반쪽 회의로 진행이 됐네요. 맞습니다. 어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재위가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반쪽 회의로 의결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힙니다. 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공제 금액을 3억 원 더 늘리고요.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영향권에 든 납세자만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에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꿨다. 이러면서 회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부세를 낮춰줬는데 여기에 특별공제까지 더 더해주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법안 내용 말고도 이제 심사 지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원장 배분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갔으니까 소위원장만은 양보해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17대 국회 이래로 줄곧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올해분 종부세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8월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기존 법에 따라서 중과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30일이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다만 종부세 납부 시기인 12월 이전에 법을 통과시켜서 연말에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서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위에서도 서민 주거와 관련된 법안들이 쌓여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이제 공전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국토위에는 이 국가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 70%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위원 이해충돌 문제로 파행되면서 향후 그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003년부터 운영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상임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번진 건데요. 이 조 의원은 국토위원 보임 즉시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 전부를 백지 신탁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까지 기업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국토위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이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면서 단순히 사보임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요새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벌써 4번째로 반쪽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과방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방위는 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와 행안위에 이어서 막판까지 갈등을 빚은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민주당이 위원장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되긴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세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 운영 방식 등을 놓고도 똑같이 충돌해서 파행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회의 불참 때문에 파행이 빚어졌다 이렇게 사퇴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같은 정 위원장의 운영 방식이 심사 지연에 그리고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실상은 그 제2소위원장 자리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정 위원장이라고 하면 정청래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이 후반기 과방위 핵심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다루는 그 제2소위원회 구성안건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인데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공영방송 연구장악 의도라면서 이 정 위원장, 이 정청래 위원장의 사퇴 권고안도 거론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그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전체회의 참석에 불응했다고 민주당의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갈등의 고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 위원장은 이 장관을 비롯해서 그 안영환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그 과방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살펴볼 텐데 요즘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법사위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데요. 어제 결산 심사에서 시작 1시간 만에 이제 정회가 됐었네요. 맞습니다. 이 결산 심사에서 현안 질의가 적절하냐 이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산 심사에서 무관한 현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꼼수 질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첫 회의부터 충돌했는데요. 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소송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 예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자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현안 관련 질의를 저지했고 결국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질의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질문을 저지하는 김 위원장을 향해서는 사전 검열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공방 끝에 회의는 선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면서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그 시행령 위법 의견서를 법무부와 그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의총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열릴 법사위에서도 충돌을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5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여권 주자들 몸풀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한결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기 당대표 선거 도전이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입니다.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올리거나 각종 이슈에 대해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몸풀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자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입니다. 당내 공보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이어서 최근엔 유튜브 쇼츠 영상에도 부쩍 공을 들이면서 김기현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을 지닌 홍보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영입해서 일문일답 등 본인의 생각을 1분 미만 분량으로 요약한 쇼츠 영상을 지난 일주일 사이 7건이나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윤해야 되나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럼 친윤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당권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민생 챙기기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기현 의원과 함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안철수 의원이죠. 안 의원은 최근 당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메시지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비대위 공식 출범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 필요성을 거론했던 일이나 혁신이 폐지론을 먼저 꺼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역시 당권의 뜻을 둔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달 초 유튜브 권성동 채널을 새로 개설하면서 2년 만에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최근 올린 영상의 대부분이 자신의 공식 회의석상 발언 내용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정제된 모습과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게 정가 해석입니다. 그리고 원외에서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당권 도전 분위기를 예열 중인데요. 나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 지원 모습을 페이스북에 잇따라 게시하고 있고요.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꾸준히 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 자유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도로 한나라당 돌아간다면 그거는 저는 당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공천만 생각하지 말고 몇 명이라도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차기 당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물밑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정해지기도 전에 몸풀기에 나선 여당의 당권 주자들, 국민과 당원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유력 주제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사실상 보수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마지막 종착역을 남겨두고 있는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스코어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 거의 80%에 육박하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로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 분위기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이 유력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진보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이 수구적인 사회, 기득권의 사회, 비정상인 사회,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상 사회로, 상식 사회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진보라기보다는 상식의 원칙의 회복을 바라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죠. 진보라기보다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다. 어제 수원에서 경기 지역 당원들과 자신의 지지층인 개딸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좌파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서도 왼쪽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이 진짜 보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자신은 중간에 서 있는데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중도층을 향한 지지층 확대 의지로도 읽히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기울어진 세상을 제대로 펴면 아마 언젠가는 제대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신의 팬덤인 개딸들이 극렬 팬덤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한테 험한 표현을 하면 공감할 수 없으니 안 하는 게 낫다면서 긍정적인 설득 작업을 강조했는데요. 전당대회 피날레를 앞두고 자신은 사실상 보수에 가깝다면서 지지층 확대에 나선 이재명 후보.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발판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박 기자께서 배재우셨죠?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4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당원 개정 문제로 좀 시끄럽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논란이 지리하게, 정말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야 양쪽의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당 수습과 혁신 행보에 이제 돌입을 했지만 이준석 리스크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이제 늦어지고 있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명확한 그런 시점도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 대표는 자필 탄원서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연일 요즘에 그 최다 방송 출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여론전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립감, 그러니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 이제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 그 기자 대기자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이번 주 초에 어떤 언론의 그 정치면 톱뉴스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인데요. 네. 이제 내용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그 신군부 5.17을 언급하면서 마치 지금의 윤핵관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도 5.17을 감행했던 신군부에 좀 비유한 그런 네. 표현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자신한테 만약 그 당대표를 그만두면은 네. 윤리위 징계라든가 경찰 수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으나 자기가 거절했다. 네. 이건 어쨌든 경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강력한 예시인 셈이고요. 이건 뭐 쉽게 잦아들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또는 기각되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본안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본안 소송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저희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뭐 누가 오더라도 사실은 잠재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문제 제기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 싸움의 핵심적인 전선이란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누가 뭐 비대위원장이 되건 누가 중계를 하건 간에 이 싸움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전 대표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이렇게 들어갈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진짜 그립감이 있다면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양측에서 중재 역할을 저는 할 소지가 아직도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가능할 텐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죠. 이미 뭐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신적 탈당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렵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주호영 비대위가 지금 가처분 신청이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러고 나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이게 그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제고 더군다나 당내의 세력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세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이준석 전 대표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이 된 이유가 계파색이 좀 였다. 이래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계보도 또 없어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한시적이에요. 가처분 신청까지 있어요. 이러니까 힘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은 뭐 5선이고 그동안의 경륜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워낙 당내에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립감을 논하기조차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주변 여건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봉합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 운명을 다시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만약에 그 대통령이 문자 유출 그러니까 이제 내부 총질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두고 절대자 신군부로 이제 비유한 건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뭐 당내에서는 이미 역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자필 탄원서 때문에 당내 여론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은 오늘 여론조사 보면 그 윤핵관을 대통령이 쳐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73%인가요? 절대 다수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도 저기 도가 지나치고 문제가 있는데 이준석을 비판하는 순간에 윤핵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옛날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하는 듯한 굉장히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내 여론이야 어쨌든 지금 다 등을 돌렸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그렇게 이준석에게 나쁘게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윤핵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등을 돌리거나 급전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론은 이 전 대표보다는 윤핵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미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그다음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 지리한 갈등, 이제 윤리위원회 징계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국면의 이 갈등은요.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는 편이 싹 갈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는 반 이준석 쪽의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원래부터 압도적이었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고립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일반 여론으로 보면 일반 여론 중에서는 물론 또 역선택도 있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일반 여론 사이에서도 벌써 윤석열 대통령 뭐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보는 입장과 이준석 대표는 완벽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될 여지도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겠죠. 뭐 가처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뭐 변화는 보이겠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이 양쪽의 어떤 그 지지율 차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간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대통령실 인사들까지 참석을 해서 정책 간담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전당대회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1, 2월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윤심은 연내 개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당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가장 큰 변수는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전당대회 시기를 잡느냐 아니냐. 전 그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1월 말이나 2월 중 이렇게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출마할 기회는 주는 거예요. 이제 출마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대개 전당대회가 있으면 전당대회 한 뭐 보름이나 20일 전 정도에 그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달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1월 8일까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당원권 정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월 한 20일 전, 뭐 또 1월 말 전에 그 전당대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후보 등록은 1월 8일 이전에 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출마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연내 전당대회 얘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 근데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쪽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아마 그쪽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거 전당대회를 왜 내년 1, 2월 그렇게 늦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인지는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빨리 열고 싶어 한다. 아까 최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은 4월 뒤면 8월 28일 날 이른바 전당대회 통해 체제를 정비하고 이재명 굉장히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그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지리멸렬 이준석과 윤핵관과 싸움이 가면은 야당의 공격을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 체제를 빨리 정비해갖고 야당의 공격을 좀 막아주고 그 전선에 서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모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좀 여당이 체제가 정비되길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에는 굉장히 부합된다라고 지금 그쪽은 보고 있다고 봐야죠. 네네. 이 전 대표의 입지와 또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안정화 이게 서로 뭐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근데 차이가요. 기간 차이가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연내에 하느냐 1월 말에 하느냐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2월에 하면 좀 차이가 나죠. 2월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2월에 해도 또 추가 징계로 또 묶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중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네. 경찰 수사,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악재가 또다시 이제 불거졌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발의를 하겠다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사전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대통령실 경내 사진이 이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대통령의 그 일정이 왜 보안이냐, 중요한 보안이냐.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0년, 2001년 그 무렵인데요. 그때 대통령 행사를 먼저 보도하면은 6개월 기자실 출입 정지 나겠습니다. 그렇게 네. 엄격하게 이렇게 제재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대통령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1961년 그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 갔다가 암살 당합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케네디가 달라스에 가는 게 그날 아침 댈러스 신문에 다 나왔고 네. 몇 시에 그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다. 그리고 댈러스 공항에 도착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호텔까지 간다는 게 도표와 이렇게 그림까지 해갖고 그 당시엔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오스왈드가 미리 알고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저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도 일체 대통령의 일정은 극비로 하고 이제 공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저기 대통령 부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그 지금 저기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의 안전보다도 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 익스큐즈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저는 한심한 걸 넘어서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 중에 휴전한 국가잖아요. 네. 지금이 휴전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어찌됐든 간에 국가로서는 굉장히 하여튼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왜 그 대통령 부인의 그 팬카페에 공개가 됐을까? 그건 대통령실 내에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제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면 누수 지점이 있는데 그 누수 지점은 역시 대통령실 거란 말이죠. 네. 뭐 그게 경호실이 됐든 뭐 정무수석실이 됐든 대통령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만약 그때 그 틈새를 메웠으면 지금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 틈새를 왜 못 메웠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어떤 비공식 조직 내지는 라인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찰 조사로 밝힐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경찰 조사로 밝히기는 어렵고요. 대통령실 내부 감찰 요새 네. 대통령실에 감찰한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또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홀하다. 그런 배경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내부 감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주변인까지 포함해서 뭐 사직이나 전출 등으로 매일 한 명씩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쇄신을 위한 기강잡기란 분석도 있고요. 그 검찰 출신 참모들과 윤핵관 그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제 그리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또 이렇게 밀어내기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검찰 출신들이 이 정치권에서 유입된 대통령실로 네. 유입된 사람들을 보는 시각 이게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에도 늘 우리가 왜 흔히 어공늘공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권 출신들하고 늘 공무원이든 검사 출신들 특히 검사 출신들은 시각이 이 사회가 마치
비위가 있는 사람, 비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늘 업무 능력은 없으면서 어디 부탁이나 받고 이런 시각을 저희 취재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업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솎아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 과거 정부 청와대라는 곳은 대개 이 어공들이 더 권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검찰 출신이 권한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걸 솎아내는 과정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솎아내면 쇄신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평상시에 보기 싫은 사람들 내쫓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그거는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뭐 저는 그 기강 잡기와 권력 다툼은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강을 잡기 위해서 뭐를 조사한다. 그 조사하면은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그 대통령실에 집어넣은 그쪽까지도 타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핵심 그룹이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윤핵관들이 추천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추천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 직계 검찰 출신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윤 대통령 직계 검찰 출신 그룹이 볼 때는 자기들의 엘리트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두 그룹은 저 보면 약간 자질이 안 되고 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통령실의 기강을 잡고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 좀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밀어놓은 윤핵관들이라든가 김건희 씨 쪽과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건 이제 대통령이 조율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조율할지는 알 수 없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력 다툼들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조금 대통령실답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최소한의 기강 잡기와 사람 솎아내는 것,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빨리 솎아내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당원 개정이 예상외로 어제 그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개파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새입니다. 당원 80조 수정안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안이 담긴 당원 개정안이었는데 이게 최종 단계 중앙위 투표에서 찬성이 47% 정도 나오면서 이제 절반이 넘어야 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80조 개정안만 오늘 당무위에 재상정해서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비명계의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독주에 대한 견제, 방어 기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은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어떤 친명계가 5년 전에 친문하고 같은 정도의 영향력과 그걸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거의 차기 대표죠. 차기 대표가 8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만 아마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 해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점이 지금 계속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에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근본 이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심과 당심의 괴리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친명계가 과거의 친문처럼 강력하게 당과 명분과 그 실력을 갖고서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다툼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당원 80조는 이번에 사실은 그 부결되는 거는 당원 80조 개정한 거 플러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위원회보다도 훨씬 앞서는 최고의결 기구를 하겠다라는 두 개가 합쳐져 갖고서 부결이 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잘못한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넣어도 당연히 통과될 거로 아마 당 비대위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 만약 당원 80조 개정안만 넣었으면 전 통과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도 화들짝 놀래갖고 다시 당원 80조 개정안을 이번에 전국위원회에 다시 붙이는 건데 어쨌든 모양은 좋지 않게 됐고 결국 그렇게까지 약간 꼼수 비슷하게 쓰면서 당원 80조 개정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결국 이재명
어떤 그 차기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중앙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당연히 친문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재명, 방탄용 뭐 두 겹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 아래 아마 부결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친문에서 친명 쪽으로 지금 거의 다 흘러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뭐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듯이 뭐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면 당원 80조 개정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으니까 아마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위원회도 결국은 친문에서 친명 쪽으로 가는 거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과도기에서 일시적인 뭐 약간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갑옷을 너무 두꺼운 걸 입은 거 아니냐 뭐 그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줄 논평은 오늘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소위 친명계가 정말 우리 이제 그 대략 다 바뀌었다. 이제 친문에서 뭐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은 비대위원회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는 실종 그리고 힘자랑뿐인 정치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보안 사항인 그 대통령 일정까지 언론보다 먼저 받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 실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진짜 윤핵관은 건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권의 상황 그리고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점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